21대 대선 두 번째 TV토론회가 오늘 저녁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제 선거를 11일 앞두고 선두 굳히기냐, 지지율 반등의 계기냐, 이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가 닷새 만에 TV토론회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2차 TV토론회에서는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심화한 사회 갈등을 극복할 해법으로 개헌안이나 권력기관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과 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선 TV토론회 첫 주제로 채택된 기후위기와 관련해 원전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 특히 커피 원가나 호텔 경제학,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한 공세와 맞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선두를 굳히기 위해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 반등 계기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응답이 42%였고 이준석 후보가 28%로 뒤를 이었고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이후 처음 지지율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토론회 결과에 따라 막판 지지율의 향방과 단일화 등이 영향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각 후보들은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한 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를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양산으로 넘어간 이 후보는 깜짝 일정으로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했습니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멘토로도 알려졌는데 국민통합 방안을 함께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양산 집중 유세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것을 다시 한번 비판했고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부정을 하면 제가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 때문에 양산에서 서울까지 수백 킬로미터씩 오가야 한다며 마구잡이식 기소라고 검찰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범진보 진영의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선이 되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요.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환점을 도는 대선 레이스에서 최대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나흘째 머물며 유권자와의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문수 후보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판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자신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4년 중임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 270명으로 하겠다거나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로 임명하겠다고 예고하며 40대 총리 탄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경제 살리기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을 내놓고 경제인들과 만나선 기업민원 전담수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현장 유세 장소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해 정치적 고향으로도 꼽히는 부천 등 경기 남부를 택했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린 수도권에 나흘째 머문 김문수 후보는 대선 현안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바닥 민심을 훑으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다음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TV토론회 준비를 위해 일정을 최소화할 거로 보이는데 반명 빅텐트 구체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를 못 박았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이 선명할 것이라며 막판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유세 일정을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끝까지 개혁신당 이준석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할 거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도 아니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역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단일화를 두고 불필요한 말씀이 많아 모든 전화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독자 노선을 천명한 겁니다. 앞서 이 후보는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유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현일 전 천안함장과 만나 과거 민주당 일각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망신주기라고 규탄했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선 시대에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하대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 먹기 행사도 이어나가며 청년층 표심 다지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행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단 1%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단일화 없이 당선된 지난해 총선에 이른바 동탄의 기적을 재현한다는 목표인데 남은 두 차례 TV토론에서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가 이준석 후보 측에 당권을 주겠다면서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다시 점화할 조짐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의도치 않게 친윤석열계를 되살린 건 다름 아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입니다.
선대위 관계자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식의 제안을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친윤계가 대선 뒤 친한동훈계의 당권을 뺏길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친한계는 곧장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부터 친윤계가 자기들 살자고 당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저 국회 친구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하지만 친윤계가 상당수 포진한 당 선대위와 지도부는 해당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류입니다. 당원의 허락 없이 당권을 어떻게 넘기느냐고 되물으며 개혁신당이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 안팎에선 해당 폭로에 호응한 친한동훈계를 향한 불만이 누적되는 분위기입니다. 원팀을 거부한 한 전 대표의 독자 유세 행보에 더해 대선 뒤 당권을 노리는 건 오히려 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 지점을 꼬집었습니다.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민주당은 당권 거래 폭로 논란을 고리로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만큼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권 거래 논란은 가라앉겠지만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간밤에 전해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네,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잠시 전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주한미군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2명의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구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고 고위 관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책 발표도 할 계획이 없다, 오늘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피트 응우엔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국방부의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입장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뿐 아니라 지난 1월 취임 이후에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도 이 미국은 군사적으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관세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 건데요. 트럼프는 첫 임기부터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에서 이 미국의 입지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발언, 지난달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네, 하지만 지난 10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데요. 당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경우에 미군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자국 안보를 지탱해온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명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주한미군 등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거는 물가를 높이는 변수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다 보니 주택시장 성수기인 4월에도 주택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주택 판매 지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인상으로 미국 주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구매가 활발한 성수기인 4월에 이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3월보다 0.5% 줄었고 1년 전보다는 2% 감소한 연간 환산 400만 채를 기록해 예상치 410만 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주택 판매가 0.5% 줄어든 건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4월 이 판매 증감률 가운데 최저입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이 중간값은 1년 전보다 1.8% 오른 41만 4천 달러로 2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둔화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7%로 매우 높아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미국 내 주택 재고는 145만 채로 3월보다 9% 증가했고 1년 전보다 20.8% 늘었지만 미국인들은 구매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로 3분기부터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죠. And now we're pricing out from 4 to 5 cuts all the way down to 2 to 3 cuts for this year in total and pushed out all the way into September at the earliest. Does not look like the Fed's going to cut anytime soon. 간밤에는 다른 지표들도 나왔고요. 또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뉴욕 증시는 보합권 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1.35포인트, 퍼센트로는 0.00% 떨어졌고요. 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6포인트, 0.04% 하락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3.09포인트, 0.28% 상승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이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2.3으로 시장 예상치인 50.1은 물론 지난달 50.1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비한 신규 주문 증가에 힘입은 영향인데 다만 이 제조업 고용은 2달 연속 감소했고 생산자 가격은 2022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2.3으로 4월에 50.8보다 올라 기대치를 넘어서 제조업처럼 서비스 부문 활동 역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7천 건으로 전망치보다 낮았고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해 미국의 노동시장도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와 타겟 등 이 미국 유통기업들은 관세 충격파에 대비한 가격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 세계 최대의 또 스포츠 의류 업체인 나이키도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관세 때문이라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앞서 가격 인상이 관세 때문이라고 발표하자 이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시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2일 동안의 대선 공식 선거 운동도 곧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YTN이 그동안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부동층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범보수층의 결집이 다소 눈에 띄었는데요.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름세는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YTN이 지난 3주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아직 한 표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 끝났을 때만 해도 특정 후보 지지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정리되고 13%로 줄었던 해당 응답자 규모는 이번 주 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도를 보면 범보수 후보군이 34%에서 40%로 이번 주 42%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1%포인트, 4%포인트 잇따라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도층 표심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 49% 지지율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61%를 기록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24%, 23%를 각각 기록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수층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합쳐서 66%였던 지지도가 후보 최종 확정 이후인 지난주 김 후보 63%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보수층의 김 후보 지지율은 10%포인트나 올랐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응집력이 높아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세대별로도 살펴봤습니다. 20대 표심이 눈에 띄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 13%에서 시작해 지난주 22%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YTN 조사상으론 이번 주 이준석 후보 20대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30대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도는 상승세를 거듭해 이번 주 40%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없다나 모름, 무응답이 15%에서 점차 떨어져 이번 주 7%를 기록했고 정당별로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출신이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가 결국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과거에 언론 고발을 사주했다거나 낙하산 취업 논란을 일으킨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후보는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 관계였던 한 전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 여사가 니네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론 처음으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지만 하루도 안 돼 합류를 철회했습니다. 재직 시절 시민단체를 통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른 겁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떨어진 뒤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해 불거진 낙하산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민주당은 실무자의 실수, 해프닝이라며 인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일각의 당리 당략과 냉소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는 감사하지만 잘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이 당과 지지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민주당이 말한 깜짝 놀랄 보수 인사가 이런 의미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연 확장이란 명분도 좋지만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걸 두고 시끌시끌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헌재 파면 결정 뒤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삼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 등 각종 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내고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해킹해 이른바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수많은 관련자가 동시에 조작에 가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도권 거의 모든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 비율이 똑같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혹들 역시 이미 선관위에서 해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됐는데도 해당 영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전 대통령의 일정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패한 지난해 총선을 떠올리며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이 또다시 선거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부정선거 영화 본다? 그러면 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벌써부터 6월 3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놈의 선거를 뭘 합니까?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려는 작전이 시작된 거라면서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에 화답하며 국민을 조롱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숨기고 가려본들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장내고 경제 파탄을 심판하고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영화 관람에 이은 추가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경우 대선 레이스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이제 11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소식 조금 더 살펴봅니다. 후보들의 유세장에선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로고송 경쟁이 치열한데요.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개사한 노래가 주로 많았는데 창작곡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로고송은 18곡이나 됩니다. 애초 캠프에서 지정한 대표 로고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봐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예전 아파트와 요즘 아파트를 섞어놓은 건데 이 후보의 통합 행보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대표 공약을 가사로 담은 창작곡은 유세 때 등장곡으로 사용합니다.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로고송에 맞춘 김 후보의 율동 실력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SNS 홍보가 한창입니다. 제목도 사랑스러워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3곡이나 준비했는데 자연스럽게 대표곡이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김문수와 함께라는 게 자랑스러워.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같은 노래로 가사만 달리에 경쟁하는 로고송도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전반만 버리고 국민 위해서.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용했던 노래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압도적
유세장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SNS를 공략하고 후보들의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별도로 회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저녁에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에 머물면서 2차 TV토론 준비에 전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침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공개 일정이 없다가 오후 8시부터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새벽에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역시 서울로 돌아와서 오후 8시부터 열리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건희 여사 뒤에 여사의 가방을 대신 든 여성이 보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김 여사와 함께한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입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건네받은 샤넬백 2개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넨 가방들인데 검찰은 캄보디아 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와 유 씨는 한 목소리로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으로 꼽힐 만큼 김 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과거 SNS를 통해 친분을 표현하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부부에 이어 유 씨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두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 금지하고요.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의 전직 고위 간부인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 윤 씨의 청탁이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주가 조작 공범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관련자 소환 조사인데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최근 이 사건 공범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모 씨입니다. 김 여사 사건 재수사 착수 이후 서울고검의 첫 관련자 소환입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 일부와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데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거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이 입증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경위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나머지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이 속속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부른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기후변화가 가져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애초 올해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벨기에는 가동을 연장하고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1985년 원자력 발전소를 금지한 덴마크도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도 원전 부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되자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t is really clear that nuclear is part of the solution to make sure that we have energy independence, to have enough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of today where this is crucial. 지난해 유럽은 전력 47%를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추월했습니다. I think the EU can definitely claim to be a clean power leader. So nearly half of electricity in the EU comes from renewables now. 그러나 출력이 불안정해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공급 안정성 문제는 원전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도 원자력 의존도를 높입니다. First of all, of course, to reach our climate goals. Let us not forget that nuclear power worldwide is the second largest source of low-emission electricity after hydropower. 탈원전의 상징이던 유럽의 원전 회귀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이자 현실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다 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출근길 옷차림이 고민되시죠? 오늘은 어제보다 선선해져서 겉옷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여름 같았던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휴일까지 이맘때 늦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서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3도 등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 22도, 광주는 23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그 밖에 영남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대체로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한 바람도 동반돼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이 사건 당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차철남은 20분 동안 차에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차 씨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이동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9일 오전 9시 55분, 검은색 차량이 주택가 도로에 주차합니다. 곧이어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짙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9일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차철남입니다.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지 20분쯤 지난 시점입니다. 차 씨는 검은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 버리더니 차량 뒷좌석 문도 열었다 닫습니다. 인근을 배회하다가 차에 탔다 내리기를 4차례나 반복합니다. 차 씨는 앞서 17일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뒤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서 이틀을 지내다 추가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그런 만큼 차를 버리고 도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차 씨는 20분쯤 이곳에 머물다 차를 두고 떠났는데 이후에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70대 집주인을 찾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인근에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치다 저녁 7시 24분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바꿔 탄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추가 범행 전 이틀 동안 자수를 고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차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인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차 씨를 공개 수배했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 씨 신상 공개도 결정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얼굴 사진과 나이, 성명 등이 게시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노란색 통제선이 겹겹이 쳐져 있고 경찰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오가며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9시 50분쯤입니다. 경찰은 40대 여성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문을 열어준 뒤 곧바로 몸을 피했고 이후 경찰관들이 가해자인 40대 남편 A씨의 진술을 들으려는 순간 갑자기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습을 당한 경찰관 3명은 머리와 팔,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분이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혹시 무슨 상황이냐 위에 칼분이 났다. A씨는 난동을 피운 뒤 자해를 시도했는데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저녁 7시쯤에도 서울 역삼동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쫓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의 목에 이물질이 걸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A군이 간식을 먹고 있었다는 어린이집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건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히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여사 조사를 앞둔 공천 개입 의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창수 지검장과 조성원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서울중앙지검은 2달여 만에 다시 수장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공천 개입 의혹 수사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물밑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방향을 지휘하거나 주요한 결단을 내릴 검사장이 자리에 없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한창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 이후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지휘부의 전격적인 동반사직이 향후 주요 수사에 미치게 될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른바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취소 선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앱에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하락의 영향에 한 달 전보다 0.1%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달 연속 보합 추세였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한 달 전보다 0.1% 하락했습니다.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하락에 영향이 컸지만 한 달 전인 3월보다 달걀은 11%, 돼지고기는 8.2%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1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28.7% 증가한 6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1년 전보다 이자 이익이 감소했지만 일회성 요인이었던 ELS 배상금이 줄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가 최근에 급식 업계의 2위 기업인 아워홈을 인수했죠. 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인 벤슨을 론칭하는 등 식음료 부문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벤슨의 첫 매장이 오늘 압구정 로데오에서 문을 엽니다. 모든 제품에 국내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먼저 공개했습니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고라며 책임자 문책 등 엄중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5,000톤급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배가 제대로 진수되지 못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 부분이 선대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가 위성사진을 공개했던 미사일 구축함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구축함 진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해왔다며 북한이 측면 진수 방식을 사용하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 진수 방식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함정은 현재 진수식이 열렸던 곳에 넘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 진수식에 직접 참석해 해군력 증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참석한 동급 함정 진수식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라며 범죄적 행위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까지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며 엄중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시기적으로 우리의 대선 후에 열리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북측의 기류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가 유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입학뿐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들도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혀서 한국 유학생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즉시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유학생 인증이 없으면 학생에게 발급하는 F1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돼 하버드대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은 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놈 장관은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며 인증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켜 높은 등록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하버드는 올바른 일을 할 기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 유학생은 6,80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도 400명 수준으로 전체 유학생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은 불법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보복 조치는 하버드대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학문과 연구에 대한 사명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조장을 이유로 각종 보조금을 취소하고 면세 혜택 박탈을 검토하는 등 하버드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피살 사건 직후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공세 기류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우승컵을 든 손흥민 선수의 특별했던 시상식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프로 첫 우승컵 얼마나 기뻤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라커룸에서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주변의 동료들도 손흥민의 깨반정 모습을 지켜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너무 신나서였을까요? 손 선수가 경기장에서 카메라에 이마를 비쳤는데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요.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누가 밀어서 박았어요라며 영광의 상처를 자랑했습니다. 이 우승컵은 15kg 정도라고 합니다. 우승을 함께 축하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손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처럼 술병을 위로 들며 함께 축하했고요.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박서준 씨도 손 선수의 우승을 직관했는데 우승컵을 들어 올린 그 순간 손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끝으로 손 선수의 우승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저희 완벽한 퍼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던 임종훈, 신유빈이 세계 선수권에서도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두 선수는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된 대회 혼합 복식 8강전에서 타이완조를 3대2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신유빈은 유한나와 짝을 이룬 여자 복식에서 8강에, 단식에서는 16강에 올라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임종성의 결정적인 말로 홈런을 앞세워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두산의 임종성은 4대2로 끌려가던 8회 말 SSG 김민의 속구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말루포를 터뜨리면서 팀의 6대5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롯데는 장두성과 전민재, 이호준과 손호영이 멀티 타점을 기록하며 선두 LG에 11대4로 승리했고요. NC는 6회 김희집의 결승타에 힘입어 한화에 4대3으로 승리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양현종이 7회 투아웃까지 비자책에 3실점으로 호투한 기아는 KT에 8대3으로 승리했고 삼성은 8회 구자욱의 투런포를 앞세우면서 키움을 2대0으로 꺾고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YTN 유튜브가 개설 12년 만에 구독자 수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3년 개설한 YTN 유튜브 채널은 어제 오전 구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은 86만 개가 넘고요. 누적 조회수는 165억 회에 이릅니다. 김선희 YTN 디지털 뉴스 팀장은 자막 뉴스나 지금 이 뉴스 같은 숏폼 스타일이 뉴스 콘텐츠를 선도해왔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라이브에 진입해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을 알고자 하는 구독자의 욕구와 부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공지능 AI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사에 꼭 맞는 뉴스를 선별하고 또 차별화된 유튜브 전용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강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조정받았죠. 간밤에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여러 차례 하락과 상승을 오갔고요. 장중한 때에는 꽤나 높은 오름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확실히 높은 변동성이 이른바 뉴 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딱 한 표 차이로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만약에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미 어마어마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겠죠. 당연히 시장에는 악재가 됩니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에 또 한 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우려를 약간 가라앉게 해준 거는 다름 아닌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였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세가 10% 수준이라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일단 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소식이었죠. 사실 이거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관세를 낮추고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까지 모든 것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건데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채금리는 이 발언 뒤에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살펴보죠. 이번 달 서비스업과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서비스업에서는 52.3, 제조업도 52.3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둘 다 올랐습니다. 기준치도 웃돌았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았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도 소비자도 트럼프 관세를 우려해서 수요를 앞당기고 있으니까 착시가 있는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투입 비용도 판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속도는 2022년 8월 이후에 가장 가팔랐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변수는 살아있는 셈입니다. 간밤에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썬런을 꼽아봤습니다. 썬런이라는 회사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업체인데요. 간밤에는 주가가 무려 37%가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요. 솔라엣지나 엔페이지 같은 다른 태양광 기업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감세 법안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재정 적자를 늘릴 게 뻔하니까 공화당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이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입니다. 이걸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니까 태양광 업체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셈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내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정치권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지 아침마다 고민이 많아지는 날씨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선선해져서 겉옷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 선으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이맘때 늦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서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5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3도로 선선한데요. 동쪽 지역은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쌀쌀하게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3도, 대구는 2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그 밖의 영남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 많은 곳에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이 동반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이맘때 늦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부터 하늘은 맑게 개면서 기온도 오름세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